안녕하세요. 마이크 켜져 있죠? 예. 우리가 계약법 위험부담까지 했나요? 계약 해제했죠? 제가 표시를 안 해놨네. 해제하고 그 다음 동시행항변권 했죠? 위험부담까지 했죠? 3자 계약 했나요? 3자를 위한 계약 안 했죠? 오늘 거기부터 나갈 거예요. 3자를 위한 계약 위험부담 다음에 있어요. 페이지가 349페이지 349페이지 계약법 오늘 이제 마무리하죠. 계약법 예? 동시행항변권 안 했어요? 안 했어? 아우 제가 표시를 안 해놔가지고 동시이행의 항변권 위험부담 안 했어요? 위험부담을 했으면 동시이행의 항변권 했어요. 자 계약 성립했죠? 해제했죠? 아니 그러니까 해제했고 동시행 항변권 목차 3개만 봤어요. 안 맞나요? 해제로 끝났어 이 합주에? 아 해제만 했어? 그럼 위험부담도 안 했네. 근데 왜 했다고 했어요? 아니 이 앞에 마지막 시간이 해제였어요? 아니 어디까지 했는지 왜 몰라? 해제부터 한다고 했어. 그래서 해제하면서 동시행 항변권을 언급을 하기 때문에 동시행 항변권 안 하고 해제 먼저 한다고 했습니다. 자 해제했고요. 해제로 마지막이었냐고요. 이 합주 마지막 수업이 해제가 마지막이었어요? 아 그럼 한 거요. 제가 목차만 봤잖아요. 목차만 본다고 해서 동시행항변 3월에 하기로 하고. 그러면 위험부담을 했냐고요. 채무자 규칙사유 없고. 아우 어디까지 했는? 위험부담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동시행항변권 법조문에 별돼 있어요 안 돼? 아니 위험부담 346페이지 봐보세요. 346에 채무자 위험부담주 있죠. 거기 법조문에 별 3개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그럼 안 한 거예요. 그러면 동시행항변권 목차에 별이 아니고 목차 읽었어요? 동시행항변권 법조문 읽었어요 제가? 성립요건 안 받고? 아 그러면 해제까지 했네. 아우 제가 표시를 안 했다고 처음으로 한번 안 해봤거든. 왜냐면 제가 학원별로 좀씩 진도가 틀려요. 그러면 여러분이 해제까지 했어요 해야죠. 자 정론 아까 어딨어 그분 말씀하시고 어디 가셨어? 말씀 잘 해주셨네. 그분 어디서 나타나신 거예요? 말씀하시고 다시 가셨네. 아주 좋은 말씀하시고 가셨네. 자 청론 강론에서 3가지 계약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 총론에서 계약의 성립 쌍무계약의 효력 3가지 봐요. 동시이행의 항변권 두 번째가 위험부담
세 번째가 삼자를 위한 계약. 그 다음에 마지막이 계약 해제입니다. 해제로 없애버리는 거죠. 자, 우리가 해제 받고 오늘 이제 동시행 항변권 갈게요. 동시행의 항변권. 이건 개념만 잡을 거예요. 개념만. 동시행의 항변권. 동시행 항변권이 뭐냐면은 갑이 자기 아파트를 팝니다. 을에게 팔겠죠. 5억에 팔아요. 그러면 5월 1일 날 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통 계약금 걸어요. 계약금 보통 10% 5천만 원. 계약금은 약속만 하면 안 돼요. 반드시 지급해야만 계약금 계약이 성립해요. 우리는 보통 계약금을 건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계약이에요. 별도의 계약이에요. 매매 계약의 부수에서 이루어지는 종된 계약에서 별도의 계약으로 보고요. 한 달 후 중도금을 걸고 마지막 또 한 달 후 잔금을 걸죠. 보통 부동산은 금액이 세기 때문에 이렇게 분할 납부를 해요. 분할 지급이죠. 자, 그러면 계약금은 반드시 줘야 돼요. 그래야 계약금 계약 자체가 성립하니까 계약금 줬을 거예요. 자, 중도금 6월 1일이 됐어요. 중도금도 줘야 돼요. 이런 걸 먼저 이행해야 된다. 선이행 채무라고 해요. 먼저 자기가 먼저 이행해야 될 채무, 선이행 채무. 근데 문제는 이제 잔금 날짜가 됐어요. 7월 1일. 그러면 갑은 소유권을 넘겨줄 채무, 결국은 등기를 넘겨줘야 돼요. 잔금 날짜에 서로 만납니다. 부동산에서. 그러면 갑은 등기 서류를 준비해 올 거고 을은 나머지 잔금 2억을 준비해 올 거예요. 물론 핸드폰 땅땅 들고 오면 돼요. 인터넷 뱅킹 하면 되니까. 잔금을 현금으로 들고 오는 사람은 없겠죠. 근데 있어요. 5만 원짜리 쇼핑백에 담아서 있어요. 이모 각하라고 계세요. 자, 잔금 준비하고 그러면 7월 1일 날 등기 서류 가져오고 잔금 주고 이렇게 하면은 거래는 무사히 끝납니다. 이제 법무사가 알아서 등기 쳐줄 거니까 며칠 안에. 그런데 그러면 등기 서류 주는 거하고 잔금 주는 것은 서로 같은 날짜죠. 이행 시기가 같아요. 이게 바로 쌍방 동시행 항변권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일단 소유권 줄 채무 매매계약은 그 다음에 얘는 대금을 지급할 채무 쌍무계약에서 나와요. 쌍무계약. 동시행 항변권은 첫 번째 쌍무계약일 것. 소유권 주고 돈 주고 쌍무 서로 대가적 채무가 있을 것. 이게 첫 번째 요건. 두 번째 둘 다 채무가 이행기에 있어야 돼. 이행기. 즉 7월 1일이 돼야 돼. 갑은 등기서류 줄 날짜. 을은 잔금 줄 날짜. 쌍방 채무 모두 이행기에 있을 것. 따라서 중도금 날짜 6월 1일 얘는 선이행 채무지 동시행 관계가 아니란 얘기예요. 이와 같이 쌍방 채무 모두 이행기에 있어라. 이걸 동시 양채무가 동시 이행의 관계에 있다 그래요. 양채무가 등기서류 주고 잔금 줄 양채무가 동시행의 관계에 있다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동시행 관계에 있는 거 없는 거. 등기서류 잔금은 서로 동시이행해야 될 동시이행의 관계예요. 자, 그런데 동시이행해 줘야 되는데 어느 한 놈이 지는 이행하지 않으면서 나한테만 이행하라고 해요. 즉 갑이 을 미안해. 나 등기서류가 아직 준비가 안 됐네. 먼저 잔금 좀 주면 안 될까? 그러면 을은 자기 줄 날짜가 됐으니까 줘야 되느냐? 그 문제예요. 줘요, 안 줘요? 안 줘도 돼요. 이게 바로 동시행의 항변권이에요. 자기는 채무이행을 하지 않으면서
나한테만 이행 청구를 할 때 나는 당신 등기 서류 줄 때까지 나 못 줍니다. 자기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 이게 바로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채무에서 나오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라고. 항변한다고 그래요. 항변. 당신 등기 서류 줄 때까지 나 못 줍니다. 항변. 유치권도 항변이에요. 돈 공사비 1억 줄 때까지 나 당신 건물 못 넘겨드립니다. 인도 거절. 유치권도 항변이고 동시행도 항변이에요. 단지 그쪽은 물권, 이쪽은 채권에서 나와요. 그래서 동시항변권은 동시행항변권 나 못 줍니다. 나 잔금 못 줘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성립요건. 언제 이와 같은 항변을 할 수 있냐. 그래서 성립요건을 먼저 3개를 봐야 되고 그 다음 태어났죠. 효과. 동시항변권 행사했어요. 그러면 어떤 여러 가지 몇 개 문제가 나오고. 세 번째. 양채무가 동시행 관계에 있는 게 있고 동시행 관계로 볼 수 없는 게 있어요. 어떤 건 동시에 이행해야 되고 중도금 같은 경우는 동시행 관계가 아니죠. 그래서 동시행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거. 동시항변권은 이걸 봐요. 그러면 동시항변권은 양이 굉장히 많은데 다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성립 요건이 물론 가장 중요해요. 여기 대부분 판례가 다 시험 나와요. 효과도 꽤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도 조문하고 대부분 판례. 동시행 관계에 있는 거 없는 거 여기도 아주 법 조문하고 대부분 판례. 동시항변권은 다 중요해요. 다 나와요. 다 나오고 여기에 있는 판례가 살짝 복잡하고 좀 어려운 게 있어요. 여기가 좀 어려운 거 있어요. 그건 이제 3월 5월에 하면 되고. 그래서 동시행항변권은 이 예로 기억하시면 돼요. 등기 서류 줄 때까지 나 잔금 못 줍니다. 또는 을이 반대로 할 수도 있겠죠. 지는 잔금 안 가져왔으면서 나한테만 등기 서류 달라고 하면 나는 잔금 줄 때까지 나 등기 못 넘겨요. 똑같이 양쪽 쌍무계약에서 나와. 쌍무. 자, 오늘은 기본 이 성립 요건 목차만 볼 거예요. 일단 법 정문 한번 봐야겠죠. 동시행의 항변권 340페이지 제1항 쌍무계약이죠. 쌍무계약의 효력이에요. 쌍무계약 소유권 주고 돈 주고 하는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어느 한쪽, 일방은 어느 한쪽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당사자 갑, 을 중 어느 한쪽은 지계약 상대방이 지채무이행은 안 하면서 나한테만 하라고 할 때 이 말이 생략돼 있어요. 그럴 때 자기 채무이행 상대방이 지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즉 등기 서류 줄 때까지 을은 자기 채무이행 잔금 지급하는 것을 거절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나 못 줍니다. 이행 거절할 수 있는 권리. 이게 동시행합시다. 그 말이에요. 너 줄 때까지 나 못 줘. 그 얘기는 같이 동시에 이행합시다. 그 말하고 같아요. 자기 채무이행 거절할 수 있는데 그러나 상대방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말이 어려운데 한번 생각해 봐요. 6월 1일이 됐어. 갑이 중도금 주세요 하니까 을이 너 등기 서류 줄 때까지 나 중도금 못 줍니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상대방 채무는 아직도 한 달 뒤에 등기 서류 줄 날은 얘는 한 달 뒤죠. 나만 먼저 줘야 되겠죠. 그 말이에요. 즉, 을 입장에서 상대방 채무 변제기란 얘기예요. 그 얘기는 내 채무 이행기는 당연한 거고 그래서 달라고 하는데 상대방도 같은 날짜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조문이 어렵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 변제기. 이거 법 잘못 만든 거예요. 이행기로 바꿔야 돼요. 이행기. 바꾸지 마시고 법정을 어떻게 바꿔? 법을 잘못 만든 거예요. 왜? 변제한다는 것은 돈을 빌린 사람이 돈을 갚을 때 변제한다고 그래요.
잔금 주는 게 변제하는 거야? 등기서류 주는 게 변제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행기지. 법을 잘못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잘못 만들어도 우리가 찰떡같이 알아먹어야 돼요. 상대방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않은 그 이행기에 있지 않은 때는 즉 7월 1일이 되지 않았다면 나만 줘야 되죠. 중도금. 그래서 결국 동시행항변권이 나오려면 나도 이행기, 너도 이행기, 즉 잔금 날짜 7월 1일이 돼야 된다는 얘기. 6월 1일은 나만 이행기죠. 을 입장에서 그 말이야. 결국 목차를 봐봐요. 동시행항변권인데 저문이 어려우니까 굳이 저문 볼 필요 없고 그냥 의 1번을 보면 돼요. 동시행항변권이란 어차피 똑같이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어느 한쪽은 상대방이 진행을 안 하면서 나한테 달라고 할 때 상대방 너 임마 등기서류 줄 때까지 나 잔금 못 줘. 자기 채무이행을 거절해요. 자기 채무이행 거절 밑줄 하시고 자 성립요건 봅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1, 2, 3번 첫 번째 동시행합시다 하려면 양채무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쌍무계약에서 나와. 쌍무계약에서 밑줄 할 필요는 없고 목차니까 쌍무계약에서 서로 대가적 채무가 있는 양채무가 있을 거고 당연해요. 소유권 주고 돈 주고 이해하면 돼요. 자 오른쪽 상대방 채무가 변제기에 있을 것. 자 위에 써봐요. 동시행항변권이 나오려면 쌍방 채무 모두 변제기 그걸로 위에 표기를 하세요. 결국은 나도 이행기 너도 이행기 잔금 날짜를 말해요. 그래서 쌍방 채무 모두 변제기에 있을 것. 즉 동시 이행할 시기가 돼 있을 것. 따라서 선이행 채무 그 얘기가 특별히 없네요. 그건 3월에 할게요. 자 나도 이행해야 되고 너도 이행할 시기 이거 원래 이행기인데 법이 뭐 변제기라고 해놨으니까 이제 우리는 앞으로 변제기라고 할 거예요. 쌍방 채무 모두 변제기했을 것, 즉 잔금 날짜가 됐을 것. 자 3번 목차라고 해요. 그러면 잔금 날짜에 만나서 서로 등기서류 주고 나는 잔금 주고 이렇게 동시에 이행해 주면 좋은데 3번 상대방이 지채무 이행은 제공하지 않으면서 나한테만 이행 청구했을 것. 이해가죠? 그러면 이제 동시항변권이 태어나세요. 이게 성립요건 세 가지. 그래서 이 사례로 기억하면 돼. 잔금 날짜가 됐는데 지는 안 하면서 나한테만 달라고 할 때 나는 안 됩니다. 당신도 줄 때까지 나 못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동시이행의 항변권이에요. 자 오늘은 목차만 보고 거기 중간중간 있는 내용들이 대부분 판례인데 이게 시험에 어마무시하게 나와요. 동시행 항변권. 그거 이제 3월하고 5월에 할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넘겨봐요. 다음 페이지 넘기면 동시행 항변권의 효력, 효과죠. 효과. 그 다음에 오른쪽 동시행 항변권의 인정 범위 있죠. 즉 동시행 관계에 있는 놈들 양채무 중 동시행 관계가 아닌 경우가 이제 343표 하자고 한 장 넘기면 동시행 관계라 부정되는 경우 있죠. 인정되는 경우, 인정되지 않는 경우 꽤 많은데 중요한 것만 제가 골라서 해드릴게요. 3월, 5월 이거 외우는 거 아니고 몇 개는 외워야 되지만 감 잡으면 돼요. 훈련하면 돼요. 동시항변권은 내용이 해제만큼 내용이 많아요. 할게. 물론 해제가 좀 더 많고 그 다음으로 양이 많은 게 총론에서 동시행의 항변권이에요. 싹 정리하면 나중에 정리하면 될 거예요. 자 이제 위헌부담으로 가요. 오른쪽 345페이지. 다 쌍무계약에서 나와요. 즉 매매계약이란 얘기예요. 매매계약이 쌍무, 유상, 낙성, 불효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쌍무, 유상, 낙성, 불효식. 중요한 것은 쌍무, 유상이에요. 쌍무, 유상. 낙성보다는 요물계약이 중요하고 시험에 잘 나온다는 얘기. 자 위헌부담. 동시행항변권 다음이 위헌부담이에요. 위헌부담도 꽤 중요해요. 하지만 다른 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덜 출제돼요. 한
3, 4년에 한 번씩 그 정도. 많이 쉬어요. 왜냐하면 내용이 별로 없어요. 위험부담은. 자, 위험부담이란 게 뭐냐? 갑이 지 소유 건물을 팔겠죠. 갑 소유 건물을 을에게 팝니다. 매매계약. 5억에 팔아요. 5억. 5월 1일 날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런데 계약 체결한 한 달 후 건물이 화재로 멸실해요. 계약 체결을 한 후 매매 목적물이 멸실해요.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매도인 갑은 소유권을 매수인 을에게 넘겨줄 소유권 이전 채무가 있는데 건물이 멸실하면 갑의 소유권, 물권 소멸사유, 멸실. 건물이 없어져 버렸어요. 거기에 존재하는 물권이 싹 없어져 버렸어요. 소멸. 그러면 결국 갑은 매매계약을 통해서 소유권을 넘겨줘야 되는데 건물이 없어지니까 넘길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소유권 이전 채무는 불능에 빠졌다 그래요. 불능이다 그래요. 여기서 불능이 나와요. 이행 불능.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소유권을 넘겨주고 싶어도 불능에 빠졌어요. 왜? 건물이 없어져 버렸는데 소유권 못 넘겨주죠. 이걸 불능이라고 하고 계약 체결한 시점을 기준으로 계약 체결한 후 날라갔죠. 따라서 이걸 후발적 불능이에요. 계약 체결하기 전에 불탔다. 그건 원시적 불능. 태초부터 불능이라. 원시적 불능인 경우 이 매매계약은 효력이 유효해요? 무효해요? 무효해요. 왜? 계약 체결할 때 아예 건물이 없으니까 이 계약 자체는 인정해 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원시적 불능은 이 매매계약 무효. 하지만 후발적 불능은 이 멸실을 보지 마시고 5월 1일 날만 봐봐요. 계약 체결할 때 건물이 있었죠. 그러면 이 계약은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따라서 유효해야지 소유권 이전 채권 채무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후발적 불능은 계약 체결 당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 그러니까 후발적 불능은 유효인 거예요. 단지 계약은 유효인데 그 후에 건물이 날아가 버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원시적 불능은 무효, 후발적 불능은 유효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총칙에서 문제가 나오는 거고 지금은 이제 자 그러면 일단 이 매매 계약은 유효지만 후발적 불능효도 당연히 유효죠. 유효인데 건물이 날아가서 갑이 소유권을 넘겨줄 수 없을 때 갑과 을 사이에서 계약은 했는데 건물이 날아가 버렸다는 얘기야. 그럴 때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문제가 남는 거예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자 그러면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 불능의 원인을 따져요. 불능의 원인. 즉 멸실의 원인을 따지는 거예요. 건물한테 물어봐요. 건물 너 어떻게 죽었니? 너 어떻게 죽었니? 어떻게 멸실했니? 불능의 원인을 살펴봐요. 건물한테 물어봐야지. 건물한테 자기를 죽인 놈한테. 그러니까 건물이 그래요. 아우 이놈이 담배 피다 불내버렸어요. 이놈이 누구요? 채무자. 용어 정리부터 하셔야 돼요. 위험부담은 소유권 기준으로 소유권 이전 채무가 불능났죠. 이걸 딱 외워야 돼요. 불능은 건물이 멸실해서 소유권 넘겨주는 채무가 불능났다. 이걸 딱 외우시고 그래서 소유권 이전 채무를 부담하는 갑을 채무자라고 해요. 그러면 매도인 갑이 소유권 넘겨주는 채무자니까 상대방 을은 엎어. 채권자. 자동이에요. 자동. 이놈이 채무자면 이놈은 채권자인 거예요. 그래서 위험부담에서는 채무자 나오면 무조건 매도인 갑이에요. 왜? 소유권 이전 채무가 불능났으니까. 그래서 불능에서는 소유권만 불능이 나요. 을은 돈 줘야죠. 대금 채무는 불능이 안 난다고 했어요. 지만 돈 없지 은행은 돈 많아요. 이런 불능을 주관적 불능이라고 해요. 주관적 불능은 불능이 아니에요. 불능은 객관적 불능을 말해요. 누가 봐도 불능. 그래서
불능이 나오면 무조건 매도인 갑이 채무자다. 자, 불능의 원인을 물어보니까 건물이 그랬죠. 얘가 불냈다고. 자, 첫 번째 경우수. 채무자 책임 있는 사유로 불능. 채무자 책임 있는 사유. 즉 채무자 책임 있는 사유, 귀책 사유, 고의과실 다 같은 말. 채무자 잘못, 고의과실. 채무자 귀책 사유로 불능이 났네요. 채무자는 갑입니다. 매도인 갑. 즉 갑이 제대로 관리를 못해서 불이 났다는 얘기예요. 멸실할 때 반드시 우리 시험 지문에 인도하기 전에 불났다. 반드시 이 말이 떠요. 인도하기 전에. 계약 체결하고 인도 전에 건물이 멸실했다. 즉 인도 전이라는 얘기는 아직 지 영역에 있었다는 얘기죠. 넘겨주기 전이니까. 얘가 지 영역에 있으니까 얘 잘못으로 불났을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첫 번째 경우수는 채무자 실수로 불이 났네요. 그러면 이건 채무자 귀책 사유로 인한 불능. 뭐가 생각나야 되죠? 채무자 귀책 사유,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이행 불능. 이걸 뭐라고 하죠? 채무 불이행이에요. 채무 불이행은 두 가지가 있다겠죠. 하나는 이행이 가능함에도 안 주고 있네요. 이행 지체. 채무 불이행. 두 번째,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네요. 불능. 채무 불이행이 되려면 반드시 채무자 귀책 사유, 채무자 고의과실이 개입돼야 돼요. 우리 민법은 과실이 있을 때 법적 책임을 물어요. 이게 과실 책임의 원칙. 그래서 채무 불이행이든 불법행위든 그놈한테 고의 또는 과실, 잘못이 있어야 돼요. 채무자가 불냈죠. 채무 불이행 문제예요. 자, 두 번째 경우수. 건물이 그래요. 채무자 갑 잘못 없어요. 채무자 잘못 없이 죽어버렸대요. 채무자 귀책 사유가 없네요. 채무자 귀책 사유. 책임이 없다. 같은 말이에요. 제가 왜 용어를 이렇게 두 개 다 썼느냐. 시험에 막 둘 다 나오니까 여러분들 훈련하시라고. 채무자 책임 없는 사유. 그 말하고 같아요. 채무자 귀책 사유 없이 불능이 났어요. 즉 채무자는 잘못이 귀책이 없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갑이 이 건물이 자기 잘못 없이 날아갔어. 태풍으로 날아갔다고 해봐요. 태풍이 심하게 불어서 무너져 버렸다고 해봐요. 갑은 을에게 팔기로 이미 계약을 했죠. 와, 안타깝습니다. 건물이 날아가. 근데 을에게 전화를 해요. 을, 어제 태풍 엄청 불었지. 그렇지. 건물이 무너졌어. 태풍에. 와, 그래? 어떡하지? 하니까 을, 너 계약했잖아. 한 달 전에. 태풍이 불어서 날아갔으니까 나 잘못 없지. 응. 그럼 계약했으니까 5억 줘. 5억 줘. 갑이 이러기 전화해요. 을에게. 지 잘못 없으니까. 지가 불냈으면 채무불이행 책임을 져야 되지만 자기 잘못 없이 건물이 멸실했죠. 그러니까 계약했으니까 달래요. 즉, 지 잘못이 없이 불능이 났을 때 반대급부인 5억을 갑이 과연 청구할 수 있는지. 자, 을은 그래요. 내가 왜 줘야 돼? 나도 잘못 없는데? 태풍인데? 을은 이 경우에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죠. 어차피 소유권 취득 못 하는데 왜 얘가 독박 써야 돼? 즉 무슨 얘기냐? 채무자 잘못 없이 불능이 났을 때 갑은 돈 달라 할 수도 있고 을은 나는 못 준다고 할 수도 있고 서로 분쟁이 발생한다는 얘기. 서로 싸운다는 얘기. 왜? 갑 말도 이름 완전히 틀리진 않아요. 왜? 지 잘못 없으니까. 계약했으니까 계약은 지켜줘야 되니까. 너 계약했지? 5억 줘. 이게 바로 위험부담이에요. 채무자 잘못 없이 불능이 났을 때 이 반대급부인 대금 5억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의 위험을 갑하고 을 중 누가 부담하느냐. 그래서 채무자 잘못 없이 불능이 났을 때 위험 부담 문제가 발생해요. 위험 부담. 이때 비로소 위험 부담이요. 채무자 잘못이 없을 때. 그러면 여기도 경우수가 이제 나눠져요. 다시 두 개. 채무자는 갑이죠. 갑 잘못 없어. 그러면 갑은 잘못 없어요. 매도인 갑은. 을도 잘못 없을 수가 있죠. 을은 채권자니까 상대방, 매수인, 채권자, 을 귀책 사유도 없어요. 채권자 잘못도 없어요. 즉 갑도 잘못 없고 을도 잘못 없고. 자, 이럴 때 갑이 잘못 없는 을에게 5억을 달라고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걸 법이 정해놔요. 서로 싸우니까. 자, 그럼 여러분들 생각이 어때요? 채무자도 잘못 없고 채권자도 잘못 없다. 그러면 결국 둘 다 잘못 없다는 얘기죠. 쌍방, 갑, 을, 쌍방 모두 책임이 없네요. 쌍방 책임이 없네요. 줄여서 쌍방 무책. 줄여서 쌍방 모두 잘못이 없이 날아갔네요. 태풍. 자, 여기서 이제 태풍이 나오는 거예요. 자연재해, 불강력적 사유. 자, 이 경우에 우리 법은 갑이 돈을 을로부터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즉 돈 달라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관해 법이 규정해 놨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만약 여러분이 이 상황이 닥쳤다면, 여러분이 을이라면 갑도 잘못 없고 나도 잘못 없는 태풍으로 건물이 날아갔을 때 과연 갑이 돈 달라고 할 때 내가 을이라면 돈 계약했으니까 줄 거예요? 아니면 안 줄 거예요? 안 주는 게 맞아요. 왜? 을도 잘못 없으니까. 즉 이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아직 인도 전에 태풍으로 날아갔죠. 갑 영역이에요. 갑 영역. 넘겨준 후면 또 몰라. 얘가 관리할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계약 체결 후 인도 전에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니까 이건 갑 지배 영역 내에서 발생한 거예요. 따라서 비록 갑은 잘못 없어도 네가 감수해라 그거예요. 돈을 못 받는 위험을 네가 부담해라. 그래서 갑도 잘못 없고 채권자 을 서로 잘못 없는 쌍방 모두 책임 없이 쌍방 무책으로 불능이 났을 때는 채무자 갑이 위험을 부담해. 즉 그 얘기는 상대방 을에게 돈 달라 이행 청구할 수 없다. 돈 달라 할 수 없다. 이행 청구할 수 없다로 끝나야 돼. 시험은 이게 나오거든요. 소수로가. 쌍방 모두 책임 없다. 결국 갑도 잘못 없고 을도 잘못 없죠. 그러면 이걸로 끌어야 돼요. 쌍방 무책 나오면 반드시 아하 쌍방 모두 잘못이 없다는 얘기는 일단 위험 부담은 채무자는 잘못 없는 거고 채권자 상대방도 잘못이 없네요. 잘못 없는 을에게 돈 달라 할 수 없다. 잘못 없는 을에게 돈 달라 할 수는 없겠지. 요렇게 가야 돼요. 쌍방 무책 나오면 상대방 을을 생각해야 돼. 아, 을이 잘못 없구나. 잘못 없는 을에게 돈 달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내 생각이 법 생각도 그래요. 그래서 법이 이렇게 만들어졌어. 그래서 결국 이 위험은 갑하고 을 중 누가 부담하느냐인데 이 위험은 대가 위험이에요. 돈을 받을 수 5억 대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위험을 갑하고 을 중 누가 부담한다. 자, 누가 부담해요? 채. 누가 부담해 이 경우? 쌍방무채. 채무자. 그렇죠.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한다. 채무자 위험 부담 그래요. 자, 이번엔 경우수를 바꿔보래요. 채무자 잘못 없는데 상대방 을도 잘못 없는 경우가 있다면 그러면 상대방 을이 잘못 있는 경우도 있겠죠. 두 번째 경우수가 나타나요. 이번에는 을이 계약하고 놀러를 왔어요. 놀러 와서 담배 피다가 불내버렸어. 즉 채권자 귀책 사유. 채권자 을이 놀러 와서 지 실수로 귀책 사유로 불능이 났다는 얘기죠. 채권자
귀책 사유가 있네. 그러면 갑은 잘못 있는 을에게 돈 달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경우에도 없을 것 같아요. 당연히 돈 달라고 해야지. 왜? 불냈으니까. 이건 뭐 상식이지. 불냈어? 돈 줘 임마. 당연히 할 수 있지. 책임져야지. 지가 불냈으니까. 이게 상대방 채무자는 잘못 없지만 상대방 채권자 잘못으로 건물이 날라갔다면 당연히 돈 달라고 할 수 있죠. 이행 청구할 수 있다. 있다로 끝나야 돼. 있다. 결국 우리 시험은 여기서 다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걸 딱 정리해서 외울 정도로까지 가야 돼요. 이해하면서 계속 훈련하면 익숙해져. 골라져요.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읽으면서 골라내면 돼. 있다 없다만. 장난치니까. 결국 정리를 하면 빨간색이 어디 갔어? 정리를 하면 계약 체결한 후 불능이 나야 돼요.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위험부담은 후발적 불능 이해되고 엄청 잘라. 기출 3번. 위험부담은 후발적 불능에서 나온다. 절대 온시적 불능에서는 나오지 않아요. 채무 불이행이든 위험부담이든 무조건 후발적 불능에서 나온다. 잘 기억하시고. 그러면 계약 체결한 후 건물이 날아갔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하느냐. 문제는 불능의 원인을 따져요. 불능의 원인. 어떻게 너 멸실했니? 건물한테 물어보니까 첫 번째 경우수 아직 인도 전이니까 얘가 잘못했을 확률이 굉장히 커요. 채무자 갑 책임 있는 사유 귀책 사유로 불능이 났네요. 그러면 채무자 귀책 사유, 채무자 귀책 사유로 인한 불능하면 빨리 이행 불능을 생각하시고 채무자 귀책 사유로 인한 불능, 채무 불이행. 채무 불이행 문제니까 을은 갑에게 채무 불이행 효과, 계약 날리고 해제하고 손해 있으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해제하고 계약도 날리고 손해 있으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채무 불이행 문제, 즉 위험부담 문제가 아니란 얘기예요. 채무자 귀책 사유 위험부담 문제예요? 아니에요?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 시험 이렇게 나와요. 채무자 귀책 사유로 인한 불능의 경우 위험부담이 문제된다. X. 채무자 귀책 사유는 채무 불이행 문제지. 위험부담이 아니다. 위험부담은 뭐냐? 채무자 귀책 사유 없이 불이행이 났을 때 비로소 위험부담 문제가 발생한다. 이게 굉장히 잘 나온다는 얘기. 그러면 채무자 귀책 사유 없는 경우 위험부담인데 이제 구체적 경우수. 상대방도 잘못 없는 쌍방 모두 잘못이 없다. 쌍방무채. 그러면 결국 갑도 잘못 없고 상대방 을도 잘못 없는 자연재 태풍이죠. 그러면 결국 상대방 을이 잘못 없죠. 잘못 없는 을에게 이행 청구할 수는 없다로 끝나고 법조문. 그런데 이번에는 채권자 잘못으로 불능이 났어. 그럼 당연히 얘가 불냈으니까 돈 달라 할 수 있다. 이게 다 법조문하고 있는 거예요. 법조문. 이 법조문이 주어라고 나오는데 법조문 및 이론이라고요. 판례 하나도 없어요. 여기는 법조문. 자, 이제 교재 보면서 정리할게요. 넘겨봐요. 위험부담. 위험부담은 346페이지. 이 법조문에서 시험이 나온다. 자,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라고 돼 있습니다. 법조문이. 그러면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한대요. 법조문을 읽고 이해하면 돼요. 한번 봅니다. 쌍무계약이죠. 쌍무계약. 소유권 주고 대금 주고 매매계약 생각하시면 돼요.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어느 한쪽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됐네요. 자, 이제 여기서 스톱. 당사자 어느 한쪽의 채무가 쌍방 모두 책임 없대죠. 갑도 없고 을도 없어. 자,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이행할 수 없게 됐어요. 이행할 수 채무가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게 됐다. 자, 이행할 수 없게 됐다. 그럼 밑에 불능을 쓰세요. 불능. 하고 싶어도 이행을 할 수가 없네요. 불능. 불능을 쓰시고 당사자 일방의 채무 그 위에 불능은 어디에서만 나와요? 소유권. 따라서 갑의 채무자의 써요. 채무자의 갑을 적으시고 갑의 소유권 이전 채무. 갑의 소유권 이전 채무요. 갑의 소유권 이전 채무가 불능이란 얘기예요. 이행할 수 없다. 불능은 소유권만 나오니까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일방은 매도인만을 말해요.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채무. 매도인 갑의 소유권 이전 채무가 불능이 났어. 근데 불능의 원인을 따져보니까 쌍방 모두 책임이 없다. 갑도 잘못 없고 을도 잘못 없죠. 쌍방 모두 잘못 없다. 책임 없다. 동그라미 하시고 그 밑에 태풍 쓰세요. 태풍. 자연재해. 갑도 잘못 없고 을도 잘못 없고. 자, 그럴 때 채무자는 이제 조문 읽어요. 채무자는 상대방에게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채무자는 누구예요? 갑하고 을 중. 갑 적으세요. 갑은 상대방 적으세요. 을에게 이행 청구하지 못한다. 돈 달라 하지 못한다. 5억 달라 하지 못한다. 이행은 대금 채무 이행이에요. 그래서 5억 달라 하지 못한다. 그래서 위험부담 증후이 뜨면 항상 이 사례로밖에 안 떠요. 계약 체결한 후 건물 멸시. 그 어떻게 멸시를 했니? 태풍 나오면 이거요. 이거. 아하, 갑도 잘못 없고 을도 잘못 없구나. 채무자 잘못 없으니까 위험부담이고 상대방도 잘못 없네. 잘못 없는 을에게 돈 달라 하지 못한다. 동그라미 빵. 이걸 이행 청구할 수 있다로 막 장난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조문에 별 3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위험부담은 갑을병 사례 문제로 나오거든요. 갑을 나중에 사례 문제 풀면서 그건 이제 나중에 훈련하는 거. 지금은 기본을 잡아야 돼요. 자, 요건 봅니다. 지금 위험부담이에요. 위험부담은 일단 3번부터 해야 돼요. 3번 봅니다. 요건의 동그라미 3번. 자, 불능이 났는데 불능의 원인이 첫 번째 경우수 채무자 갑 귀책 사유로 불능. 자, 이거 위험부담이에요? 위험부담이 아니에요? 채무자 귀책 사유 나오면 채무 불이행을 빨리 떠올려야 돼요. 채무 불이행으로서 불능이에요. 따라서 이건 위험부담 문제가 아니에요. 채무 불이행 문제지. 그건 밑줄하고 별 3개. 이것도 기출 한 서너 번 나와요. 채무자 귀책 사유 불능 위험부담이다 이렇게 장난쳐요. 위험부담 아니에요. 채무자 귀책 사유. 이것 때문에 제가 계약 해제를 먼저 하는 거예요. 계약 해제를. 해제를 하니까 알아먹잖아요. 불능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행 지체, 이행 불능, 채무 불이행을. 별 3개 하시고 따라서 위험부담은 채무자 잘못이 없이 불능이 나야 돼. 자, 이제 저 위로 갑니다. 요건 일단 후발적 불능해야 돼. 쌍무계약 밑줄 당연히 쌍무계약은 당연한 거고 후발적 불능에서 나와요. 위험부담은 후발적 불능 별 3개 하시고 자, 채무자 잘못이 있어버리면 3번 같이 위험부담 문제가 아니니까 이제 2번 불능이 채무자 귀책 사유 없어야 돼요. 이게 불능인데 지금은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니까 상대방도 잘못 없는 쌍방 모두 잘못 없을 것. 결국 채무자도 잘못 없고 상대방 을도 잘못 없죠. 지금 우리가 채무자 위험부담 경우수 이거 하는 거 이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쌍방 모두 잘못 없을 것. 거기도 별 3개 하시고. 그래서 동그라미 4번이 여기에 대한 예예요. 갑이 주택을 을에게 팔았습니다. 근데 주택이 지진으로 붕괴됐네요. 지진 태풍 나오면 나도 잘못 없고 상대방도 잘못 없죠. 이게 대표적인 쌍방 모두 잘못 없는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하는 이 사례예요. 반드시 우리 시험은 태풍으로 나와요. 태풍으로 한 2-3번 나왔어요. 이게 바로 채무자 귀책 사유 없죠. 위험부담. 상대방도 잘못 없으니까 채무자 위험부담주의가 되는 첫 번째 경우수. 자, 효과 당연히 법 조문만 나와요. 반대급부 청구하지 두 번째 줄 돈 달라 하지 못한다. 별 3개 이게 나와요. 그래서 쌍방 모두 책임 없다면 즉 태풍의 경우 갑은
을에게 이행 청구 할 수 없다로 끝나야 돼요. 나중에 문제 풀면서 훈련할 거예요. 별 3개. 자, 그런데 다음 페이지 넘겨봐요. 다음 페이지. 이번에는 법조문 제목을 보시면 채권자 귀책 사유로 인한 불능이죠. 자, 이번에는 채권자는 위험부담에 항상 을을 말해 매수인. 자, 봅니다. 제1항 쌍무계약이겠죠.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밑에 이행할 수 없게 됐네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게 됐네요. 불능. 불능이니까 당사자 일방의 채무는 매도인 갑의 소유권 이전 채무. 아까하고 똑같아요. 이해하시고 소유권 이전 채무가 불능이 났네요. 아, 불능의 원인을 따져봤어. 그랬더니 채권자 책임 있는 사유로 불능이 났네요. 을이 놀러와서 불내버렸다는 얘기요. 따라서 채무자는 갑은 상대방 을에게 돈 달라 청구할 수 있다로 끝나야지. 있다. 이 키워드는 채권자 책임 있는 사유 밑줄. 채권자가 불냈다는 얘기예요. 채권자 을이 와서 놀러와서 불냈으니까 당연히 채무자 갑은 채무자의 갑 쓰시고 채권자의 을 쓰시고 갑을로 이해해야 돼요. 갑을로. 그래서 네가 불냈으니까 5억 줘야지 할 수 있다. 별 3개. 별 3개. 이게 위험부담의 2가지 경우수. 채무자는 당연히 잘못 없애야 되고 상대방도 잘못 없느냐? 쌍방무채. 그때는 잘못 없으니까 돈 달라 못하고. 그런데 나는 잘못 없는데 이놈이 놀러와서 불냈어. 그러면 당연히 이행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있다 없다 싸움이에요. 위험부담은. 그래서 이해하고 그러네 하면 돼요. 말 되네. 잘못했으니까 돈 줘야지 너 임마. 그런 식으로. 별 3개. 오케이. 이게 위험부담에서 가장 기본이면서 시험에 아주 잘 나와요. 거의 80% 했어요. 80%. 나머지 20%는 나중에 할게요. 자, 우리가 10분간 쉬고 3자 계약 갑니다.